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3월 말까지 건설업이면 다들 해야 되는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 어떤 것들이 건설업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해가지고 실무적인 부분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받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순서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을 해야 되는지, 고용산재보험료 산정하는 데는 어떤 방법들이 있고 그 결과치는 어떻게 차이 나는지까지 간단하지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용산재보험법은 이와 같은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서도 가장 많이 질문이 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을 크게 4가지 꼭지로 내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금년 우리 공사 내역서에 잡힌 금액만 신고하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질문이냐? 우리는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계약서 내역서까지 받는 경우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내역서에 우리는 내역서를 받는 이유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신고, 그 현장 성립신고를 해주기 위해서 받고 있지만, 그 내용에 보면 고용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도 잡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업체에서는 오늘 오전에 갔던 거래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원청이 혹은 발주처가 우리한테 준 고용산재보험료 금액, 나는 그만큼 받았으니까 그만큼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업체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받은 돈만큼만 내면 되는 거지 그거 이상 내가 왜 더 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건설업의 특성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계약에서 입찰을 하기 위해서 간접비 산출 내역을 정리해서 우리가 올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간접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간단히 얘기해서 입찰률은, 낙찰률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간접비가 높아지면. 그럼 이 간접비라고 하는 거는 현장 공사비 대비한 노무비로 그 포지션을 잡아서, 기준을 잡아서 간접비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무비를 높이면 낙찰이 안 된다. 그래서 노무비를 낮춰서 간접비를 낮춘다. 그래서 입찰할 때 낙찰을 유도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10억짜리 공사에서 제대로 계산해서 간접비를 잡으면 1,000만 원의 간접비가 잡혀야 되는데, 입찰을 위해서 이걸 낮춘단 말이야. 임의대로. FM대로 했으면 1,000만 원 받아야 될 걸 500만 원 수준으로 낮춰서 입찰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무덤을 판 결과다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을 근로복지공단도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공단의 CR도 안 맥힌다. 이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보험료 3월달에 신고하게 되면 막 보험료가 많이 나왔어요, 어쨌어요 막 하면서 이런 얘기 계속 나올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간단히나마 설명을 해주면 된다. 그 정리하면 우리가 업체들한테 설명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의 실무적인 것,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고, 실제로 보험료도 그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청과 우리가 발주처와 계약한 내역서의 내역서상은 그러니까 갑을관계의 민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공단의 보험료 산정에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금년 해당 현장에 근로내역 신고한 인원만 조회해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현장별로 건설업이기 때문에 현장별 근로내역 신고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보험료 신고 제목 자체가 보수총액 신고라고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보수하면 인건비 이꼬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조금 이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고, 일부 조금 자체적으로 독학을 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현장별로 근로내역 신고를 다 했기 때문에 해당 현장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현장에 노무비만 뽑아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질문하면 이게 O야 X야. 맞지? 우리가 보험료를 신고하는 건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현장에 인건 보수를 뽑아서 그거를 합쳐서 신고하는 거니까 질문이 일맥상통해서 맞는데, 그거를 이 담당자들은 오해해서 현장별 노무비 신고, 보수총액 신고한 거? 그럼 우린 근로내역 신고를 했잖아.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해당 현장에 근로내역 신고한 금액만 추려서 그거를 신고한다. 이거는 솔직히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추리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보험료 산정하는 것보다. 해당 현장에 노무비 1년 동안 신고한 거 쭉 추려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주는 거고, 이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우리가 보험료 신고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 보수의 개념에는 4가지 노무비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외주 노무비, 장비 노무비.
간단하게만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는데, 얘네가 얘기한 근로내역 신고한 인원은 직접 노무비에만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고, 또 직접 노무비에만 해당도 100% 되지 않는 내용이 뭐냐면, 근로내역 신고할 때 빠지는 내용이 뭐죠? 첫 번째, 고령자. 두 번째, 외국인. 다 빠지죠. 그런 분들은 산재고용보험료에서도 다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인원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인원만 추려서 신고하는 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라고 하는 거. 보험료가 많다고 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근로내역 신고한 거는 이미 우리가 4가지 노후비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직접 노후비에만 해당되고, 그 중에서도 차떼고 포떼고 근로내역 신고한 그런 이빨 빠진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라고 우리가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공사원가 명세서에 임금과 외주비만 신고하면 되는 거 맞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되는 게 장비 때도 신고하셔야죠 라고 하면, 그러면 장비 사용료도 추가해서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질문을 할 수 있겠지. FM적인 개념상으로 이게 틀린 건 아니죠. 공사원가 명세서상에 우리가 직접 노후비, 인건비와 그리고 외주비에 곱하기 30%한 거, 이게 외주 노후비고, 그리고 장비 때도 곱하기 30% 해서 장비 노후비로 투입해서 다 합쳐서 신고하면 맞긴 하지만, 여기는 대전제 조건이 깔리겠죠. 어떤 조건이 깔리냐? 우리 계정별 원장의 계정 구분을 재료비와 노후비와 경비와 지급수수료, 기타 계정들을 전부 다 칼 자르듯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구분을 했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외주비는 100% 외주비고 재료비는 100% 재료비로 넣습니다. 확실하게 누가 봐도 틀리지 않는다 라는 가정이 있을 때 이거는 맞다. 그렇지 않은 업체가 99.999%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계정에 나와 있는 전체 금액 있잖아요. 그 총 금액만 가지고 보험료 산정하는 건 아니다, 위험하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금만 신고하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질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직종 직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접 인건비가 아닌 것들을 보수로 산정해서 보험료를 신고하는 건 거의 건설업이 유일무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은 여기서도, 세무사 사무실이 건설업 전문이게 되면 외주비 이런 답변을 하지도 않겠죠. 근데 그 세무사 사무실이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업, 서비스업들만 위주로 하는 세무사 사무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수많은 업종들은 다른 외주노후비, 장비노후비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고 오롯이 우리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인건비만 가지고 보험료 신고를 한다. 모든 업종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비과세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만 고민한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건설업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만 신고하게 있으면 2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거냐? 기타 노후비가 들어가지 않았다. 기타 노후비, 외주 노후비, 장비 노후비가 여기 산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 두 번째, 어떤 부분에서 틀릴 수 있느냐? 우리 업체가 하도급 및 재하도급, 100% 하도급 및 재하도급만 하는 업체야. 그러니까 보험료 납부 의무의 현장은 하도급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없는 건데, 그러면 보험료를 현장은 10원도 내지 말아야 돼. 근데 세무사 사무실이 일부 잘못 판단해서 현장 일괄이 있으니까 현장 공사 원가 명세서에 있는 작급을 그냥 현장 일괄에 일부 다 때려박아서 신고하는 케이스가 왕왕 있다. 그래서 우리 사무장님하고 저하고 작년 말부터 준비해서 몇 개 업체에 환급 진행을 했다. 그 업체도 석공업체인데 면허가 없어. 석공업체로 면허가 없으면 거의 99.999% 재하도급 공사만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하도급도 보험료를 안 냈는데 재하도급 공사는 당연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지. 근데 그동안 매년 1,000만 원 이상씩 보험료를 매년 내왔어.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 보험료를 납부한 거지. 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인건비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발생이 됐는데 이 세무사는 건설업이 처음이니까 어디다가는 신고해야 될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라서 일괄이 있네. 거기다 그냥 딱 때려 박아서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고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환급 절차를 진행해서 거의 일괄 보험료가 0원에 가깝게 수정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이렇게 질문하겠지. 그러면 일단 내고 나중에 걸리면 환급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 질문이 틀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보험료를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걸 입증하는 데에는 한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역으로 3년치까지만 우리가 소급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의 신청하는 과정이
그닥 녹록치 않다. 녹록치 않다. 전체 우리가 조사받는 거와 동일한 자료를 준비해서 공단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험 가입의 범위인데 이것들은 한번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법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우리가 보험료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매년 3월달, 2월 말쯤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안내문이 옵니다. 그 안내문 우리가 그냥 다른 말로 교과서라고 하는데 그 교과서를 보고 나름대로 보험료를 산정해서 낼 수도 있고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서 물어가면서 보험료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보험료가 정말 잘 신고된 보험료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이렇게 나왔을 때 아무 서류나 공단이 원하는데 우리가 턱 제출해도 보험료의 차익이 없거나 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데 실상을 보게 되면 3월 달에 고용산재 보험료 보수청에 신고를 할 때는 꼭 이런 업체들은 뒤에 밀려서 혹은 자기가 원하는 질문만 하는 거죠.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포인트 질문만 해서 그 부분만 얻어서 보험료 산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까 내가 제아도급 석공업체라고 얘기했는데 그 업체도 공단에 질문은 해. 우리가 제아도급이라서 보험료 납부금 의무가 없지만 일용직이 발생되는데 이거를 현장으로 신고해야 됩니까가 질문의 풀이지. 이게 맞는 전체 질문인데 그 업체는 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 현장에서 일용직이 생겼으면 이거 일괄해서 신고해야 됩니까? 공단은 뭐라고 해? 네라고 하지. 네. 그럼요. 신고하셔야죠. 일괄 신고하셔야죠. 공단의 답변도 틀린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의 괴리가 있는 거지. 항상 문제는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를 잘 낸다. 제대로 냈다라고 하는 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이처럼 받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료 제출 요청이 이렇게들 오는데 이 자료를 다 제출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보험료와 조사 때 우리가 낸 보험료가 차액이 정말 영원으로 떨어질 수는 없지만 거의 없었을 때 우리는 잘 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간단히 지나가면서 말씀드릴 거는 자료 제출 목록을 보면 어떤 자료냐 한마디로 지난 3년간 우리가 행해왔던 공사에 대한 모든 메인 매출 자료 즉 생리안서를 주고받은 모든 자료와 모든 인건비성 자료가 전부 다 공단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 플러스 알파 일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3.3%가 요즘에 건강보험이 대두시되면서 3.3% 처리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3.3%는 어제도 어떤 업체 미팅을 갔다 왔더니 그건 프리랜서잖아요. 프리랜서는 도급자니까 우리랑 아무런 연관이 없잖아요. 보험료도 안 내도 되고 직원도 아니라서 퇴직금도 안 내도 되잖아요.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프리랜서 3.3%를 신고하는 건 그 사람의 신분 자체를 세무신고 하나의 방법을 달리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신분 자체를 세탁하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은 고스란히 자기는 근로자 신분이지만 하나의 목적, 4대 보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고의 방법 중 급여소득 신고 대신 세무신고 때 3.3%로 신고하는 것 뿐이다. 사업소득으로.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직까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건강보험 4대 보험 기관에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3%를 그렇게 많이 처리하시는데 고용산재에서는 내용이 완전 다르다. 고용산재에서는 3.3%한 내역까지 개정별 원장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다 드러나게 된다. 고용산재 근로복지공단의 이 확정정산팀은 그 3.3%가 이미 일용직 급여인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도 박도 못하게 보험료 산정 때 산입돼야 될 부분이다. 근데 이런 부분을 3.3% 부분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니까 우리도 자료를 받을 때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받아야 된다.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할 때 결산이 다 안 끝나도 되니까 메인 매출 자료 주세요. 매출장 전체와 매입장 전체를 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번에 내가 하면서 특이점을 발견했는데 3.3%는 반기 신고다 보니까 지금은 매달 신고지만 매입장에 아직 3.3% 신고한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매입장을 주는 업체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때 3.3% 신고한 사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우리 회원사로부터 받을 때 매출장과 매입장 전체를 주세요. 일용직 전체 급여 리스트를 주세요라고 할 때 3.3% 소득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업체들도 그 부분은 반드시 신경 써야 된다. 자, 여기도 나오지만 자료 제출 때는 3년간 모든 메인 매출 자료를 확인하고 징수 가능한 모든 보수성 금액을 발췌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추진이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 다음, 우리가 보험료 산정 때 이제 우리 회원사들 거래처들하고 얘기를 할 때 너무 많아요 뭐 이런 얘기가 오고 하면 우리 얼만큼까지 신고해야 조사 안 나와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2020년도부터 적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전체 매출액 대비 재료비가 50% 이상 잡혀있는 업체 1차 점검 대상.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다시피 사업 개시 공사 금액 대비 보수총액 차액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원도국 공사가 생기거나 승인 공사가 생기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개시 신고 내역에 현장 명들이 리스트가 다 업데이트 돼 있지. 그 금액을 해당 연도로 일할 계산을 하죠. 일할 계산해서 그 사업 개시 공사 금액과 곱하기 27% 한 거. 이게 뭐냐? 노무 비율을 적용해서 이게 이 정도는 노무비다라고 하는 거지. 그 27%라는 금액보다 우리가 보수총액 신고한 금액이 현저히 낮을 때 조사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기타 내용들을 이제 여기 적어놨고, 그러면 이때 여러 사업장에서 질문이 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우리는 구멍가게라서 안 나오겠죠? 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쭉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비율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비율이라는 거. 예를 들어 보험료를 100억을 내야 되는데 90억을 낸 회사가 있어. 근데 1억을 내야 되는데 5천만 원만 낸 회사가 있어. 여기는 10억을 덜 낸 거고 여기는 5천만 원을 덜 낸 거지만 조사는 5천만 원 덜 낸 회사로 간다. 왜? 비율로 따져봤을 때 얘네는 90%를 납부한 거고 얘네는 50%만 납부한 거기 때문에 조사 대상은 밑에가 된다. 금액이 적더라도 그 비율 산정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금액이 크건 작건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10수년간 고용선제 보험료 정산을 해보니까 대기업은 안 나온다. 거의. 왜? 나도 해보니까 대기업들은 이 조사 기준을 알고 있어서 다 업해서 내더라. 그러니까 내가 해본 바로는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모든 대기업들은 FN 금액을 진짜 고생해서 뽑아줘요. 100억입니다. 보험료 100억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우리 조사 기준에 맞춰서 조사 안 나오는 금액 뽑아주세요. 150억입니다. 그럼 150억에 10% 더해서 160억 낼게요. 그러니까 조사를 안 나와. 아무튼 원래 이제 중소업체나 이런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 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조사 나오는 업체들 보면 다 조그만 업체들이더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 및 산정 순서입니다. 준비 서류가 있겠죠. 보험료 산정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현장별 원가안분 명세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현장별 원가안분 명세서라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1년간 장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매입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인건비를 쓸 수도 있고 3.3%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메인 매출 자료 및 인건비에 대해서 현장별로 구분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 현장별로 구분을 하는 행위가 뭐냐면 그 생계연서 하나하나마다 현장별 코드를 걸어주는 거예요. 코드를 부여해서 프로그램, 더존이든 스마트에임, 세무사랑이든 간에 그 안에 현장별 코드를 부여해서 생계연서마다 현장별로 기입을 해주면 현장별로 그 메인 매출 자료가 정렬이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현장별로 공사 원가 명세서가 나온다. 그게 바로 현장별 원가 안분 명세서다 라고 하는 거지. 이런 업체들은 계정별 원장을 쭉 받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장 오른쪽에 표시를 해서 출력하게 되면 현장명들이 쭉 다 나와. 현장명들이.
그래서 현장별 원가 안분 명세서가 가장 기초 자료가 되겠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무리 비율을 좋아한다 해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떤 납부 의무 현장에 어떤 인건비가 투입됐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걸 가장 우선시한다. 그래서 현장별 원가 안분 명세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는 비율 안분 안 한다. 현장별로 무조건 간다. 라고 하는 거. 물론 이 부분은 여담으로 우리 득실 이득 여부에 이익 여부에 따라서 현장별 원가 안분 명세서가 있습니다라고 오픈할 수도 있고 없습니다라고 감출 수도 있기는 하겠지. 왜냐면 이건 우리 자체적인 자료지 현장별 원가 안분 명세서가 어느 기관에 제출되진 않거든. 그냥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 회사를 관리하기 위함이지. 이 현장별 원가 안분 명세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출장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들. 그리고 자, 두 번째로 매출장이 있어야 된다. 매출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공사수익금 계정별 원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매입장. 여기 매입장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는 계정별 원장 전체다라고 하는 거. 이 얘기를 전체를 주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주비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기타 계정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확인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럼 재료비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라고 얘기하느냐? 재료비, 외주비, 지급수수료만 골라서 출력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냥 프로그램에서 1번부터 끝번까지 코드 걸으셔가지고 그냥 출력하시면 그게 더 간단해요. 라고 하고 있어. 어쨌든 우리가 계정별 원장 전체를 보는 이유는 어디 보수성 금액, 공사성 금액이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근로복지공단도 조사하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똑같이 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거고. 본사급여 정리 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본사 근로자가 있어요. 정규직 근로자가 10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근로자가 있겠죠.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1번은 예를 들어 대표야. 2번은 대표님, 사모님이야. 3번, 4번은 관리부야.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가 공사부야. 이렇게 됐을 때 본사라고 해서 본사에다 다 보험료를 신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건설 현장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 보험료율과 적용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근로자별 뭐라고 해야 되나, 부서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원천 징수부를 받는 이유는 왜 그럴까? 전체 근로자의 월별 보수 총액을 알기 위함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비과세 항목을 알아서 그걸 빼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부서, 그리고 여기 대표자는 보험료를 안 내고, 대표자 사모님은 사용자성이라서 또 안 내고, 관리부는 본사에서 내고, 공사부는 현장에서 보험료 산정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이 본사 급여 정리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회원사들한테 보낼 때 옛날에 그 틀대로만 보내면 될 것 같고. 다음, 일용직 급여 정리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이유에서 일용직도 급여 정리 사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일용직 우리가 많게는 수만 명, 수십만 명씩 있는 일일이 그 데이터를 다 달라는 게 아니고, 물론 그 데이터도 일부 다 받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그거를 지급조서 파일을 엑셀로 변환한 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받아서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물론 현장별 노무비 직계표 세부 내역으로 어떤 현장에 투입됐는지 노무비를 알아야 됨도 있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급여 중에는 고령자도 있고, 그리고 일용직에는 외국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자로서 분리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 개개인, 일용직 개개인에 대한 급여 내역, 지급조서 파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보험료 신고서가 필요하겠죠. 보험료 신고서가 필요한 이유는 보험료 신고를 하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는 그 전에, 산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업체의 산재보험 요율이 개별 실적 요율인지 아닌지, 기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 낸 계산보험료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험료 신고서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 토탈에 들어가면 다 들어있긴 하지만 업체 입장에선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건 보험료 신고서만 보면 그것들을 확인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서류가 준비됐으면 우리 이제 산정으로 들어갑니다. 산정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해야 될 거, 준비 서류 확인.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지, 혹은 뭐가 안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없는 거 대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긴 해야 되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우리 계정별 원장은 안 나왔어요. 기본이 우리가 계정별 원장 전체인데 계정 분리가 다 안 됐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게, 그러면 매입장 전체를 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확인하면 되겠고. 그리고 본사 거 12월 달 거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우리 뭐 못 드려요 이런 업체들 되게 많거든. 예, 원천징수부 달라고 해도. 근데 뭐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없다고들 해. 그러면 연간 급여 내역을 구분해서 산정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회원사들한테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내 2021년도 신고 내용 및 개시 현황을 다운받는다 라고 하는 건 아까 보험료 신고서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개시 현황 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현장을 했는데 어떤 현장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지, 고용, 산재 각각 어떤 현장에 납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 들어있는 개시현황이다 라고 하는 거. 내가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개시현황에 대해서, 이 개시현황에는 원도급 공사도 있고 하도급인데 승인공사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원도급은 우리 개시현황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마세요. 사업주 승인 현장은 100% 신뢰하세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 이유는 원도급 개시 신고한 내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 걸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누락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잡공사가 안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신뢰하다간 보험료가 조금 과소 신고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하지 말고, 그럼 사업주 승인 신고된 내역은 이거는 원하도급 간의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공단에 사업주 승인 신청을 내고 허가를 받는 건데, 이 과정에서 뭐가 삐끗하면 신고 자체 혹은 승인 자체가 어그러져서 안 돼 버린단 말이지. 여기서 승인이 안 돼 버리면 이거는 제 아무리 원하도급 간에 약속을 했다 손 쳐도 하도급 입장에서는 낼 방법이 없고 원도급 입장에서는 안 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업주 승인은 100% 신뢰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 다음 산정 순서 여기까지 이제 했으면, 매출장을 중심으로 도급의 구분, 원화도급 및 승인 비율 확인한다 라고 하는 거죠. 매출장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현장에 우리가 보험료 납부 의무 현장을 확인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공사 수익금이라든지 혹은 제조업이 있으면 제조 매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거래처에서 제조 매출과 공사 매출을 정확히 속된 말로 가름말을 탔다고 해도 그거를 공단도 100% 신뢰할까? 라고 하는 거. 그 내용이 제조 매출, 임대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트러스라든지 뭐 혹은 뭐가 있지, 뭐 난간? 뭐 이런 것들을 임대한다 하더라도 자재를 놓고 오는 임대 매출과 가져가서 그거를 설치하고 오는 임대 매출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공사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 매출장을 중심으로 비공사 제외하고 원도급 공사 체킹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개시 현황을 기초로 해서 하도급 공사 중에 사업주 승인 현장을 체킹한다 라고 하는 게 다음 순서가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 비율 확인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화도급 이 현장들을 다 체크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현장별 원가 안분 명세서가 있으면 현장이 1번부터 이렇게 10번까지가 있으면 1번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내는 현장, 2번 내는 현장, 3번 우리가 보험료 내는 원도급 현장 하면 여기에 투입된 인건비만 더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현장만 체크하는 단위 이 정도로만 여기서 업무는 끝나는데, 우리가 현장별 원가 명세서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 더 해야 돼. 뭐냐면 각 도급별 공사 구분별 전체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서 그거에 대한 비율을 산정한다. 연간 매출액이 110억이에요. 그 중에 비공사가 10억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공사 매출이 얼마? 100억이 되겠죠?
100억에서 다시 구분을 합니다. 원도급 매출, 그리고 하도급 매출 구분을 합니다. 원도급이 30억 있었어요. 그리고 하도급이 70억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하도급 중에서도 승인받은 데와 미승인 현장. 그러면 승인받은 현장과 미승인 현장으로 구분을 해서 승인받은 게 50억, 미승인이 20억이야. 승인받은 건 다시 구분을 합니다.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승인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산재 승인과 고용 승인 혹은 고용, 산재, 동시 승인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 비율을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승인은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복잡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 거지만 복잡하니까 승인은 고용밖에 없어서 고용 승인이 50억이다 라고 하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매출은 110억이지만 비공사 10억이 빠지고 나니까 전체 공사 규모는 100억이 되는 거죠. 이 100억을 비율로 나타내면 100%가 되는 거고 원도급은 30%, 하도급은 70%, 하도급 내에서도 고용 승인이 50%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원도급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뭐뭐가 있죠? 고용과 산재 둘 다 있습니다. 고용과 산재 둘 다 있죠. 그럼 둘 다 30%구나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다음 하도급 중에 사업주 승인 현장, 고용이 50%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고용과 산재의 각각 비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산재는 몇 프로? 여기서 원도급만 납부가 있으니까 원도급이 그대로 들어와서 30%. 고용은 원도급도 고용을 내야 되고 고용 승인도 고용을 내야 되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80%가 우리가 이거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전체 매출 중에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되는 공사의 포지션이 80%구나. 우리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공사의 포지션이 30%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현장별 원가명세서가 없는 업체들은 뒤에서 이어질 보수를 구해서 그 전체 보수에다가 이 금액을 곱해서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율 산정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간단히 얘기했고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계정별 원장 전체 계정 대상으로 외주비, 보수, 장비대 등 보험료 산입 내역 발췌 및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히만 알고 계시고, 우리가 전체 계정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계정을 구분하지 않고 인건비는 뭐가 있고 장비대는 뭐가 있고 외주 공사비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 금액을 체킹하는 거다 라고 해서 네 가지 노무비를 발췌해낸다. 첫 번째는 직접 노무비, 두 번째는 간접 노무비, 세 번째는 외주 노무비, 네 번째는 장비 노무비를 이 계정별 원장 전체에 대해서 이거를 다 발췌하는 작업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및 간접 노무비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발췌된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아까 얘기한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는 보통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여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일용직 신고한 거 그리고 정규직 급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계정별 원장 내에도 용역 사무실이라든지 3.3%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서도 직간접 노무비가 발췌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용직 노무비와 정규직 노무비에 대해서 그 안에서 적용 제외자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는다 라고 하는, 아까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정규직 설명했다시피 그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발췌 내역을 현장별로 정리한다 라고 하는 거는 현장별 원가 안분 명세서가 나오는 업체들. 이 발췌 내역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계정별 원장 가장 오른쪽에는 현장명이 있습니다. 현장명이.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계정별 원장에 이제 계정이 이렇게 있어요. 각각 항목들이 있어. 그래서 요거 발췌되고 요거 발췌되고 요거가 발췌됐어. 외주공사비로. 그러면 이 옆에는 A 현장, B 현장, C 현장, D 현장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발췌된 것들을 각각의 현장으로 정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A 현장은 원도급이고 얘는 고용승인이고 얘는 하도급이고 얘는 고용승인이다 라고 한다면 이 발췌된 거 일반 미승인 하도급 C 현장에 대해서 발췌는 해봤자 얘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보험료를 안 내는 현장이니까. 그런 단계다 라고 하는 거, 현장별 원가 명세서가 있었을 때 얘기해요. 자, 그러거나 혹은 도급 비율을 적용한다 라고 돼 있어요. 아까 내가 지나는 말로 원도급
원도급이 30%고 고용승인이 50%고 그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고용산재를 비율로 다시 정리했을 때 산재가 30% 고용이 80%라고 했으면 그 산재 30과 고용 80에 대해서 여기서 발치한 전체 노무비를 각각의 비율로 곱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건비가 100억이 발생가 됐어. 4가지 인건비, 직접 노비, 간접 노비, 외주 노비, 장비 노비를 다 더하니까 100억이야. 그러면 산재보험 보수총액은 100억 곱하기 30%가 돼서 30억이 보수총액 신고 때 적어 넣어야 될 금액이구나 라고, 그냥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about 이런 개념으로 가는구나, 비율 산정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별 원가 명세서가 없으면 이렇게 비율 산정된 거에 그 값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보험료별 보수합산 및 보수총액 산정.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 보험료율 확인 및 납부 방법 확인 후 신고 납부. 보험료율, 당연히 우리가 보수총액만 구했는데 그 회사의 보험료율이 개별실적료율을 받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험료율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납부 방법 확인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카드로 낼 건지 분납을 할 건지 일시불로 3% 공제를 받을 건지를 확인해서 납부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 내용 말고도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분납일 경우에 보통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가 21년이라고 치고 22년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보험료 신고를 이때 3월에 하는 거죠. 그러면 21년 3월에도 보험료 신고를 했어요. 어떻게? 이때에 대한 확정과 이때에 대한 계산 보험료를 신고했어요. 이때는 확정을 진 거고, 이때 3월달에 확정을 진 거고, 우리가 3월달에 신고할 땐 미리 계산해서 낸 걸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게 확정의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해서 금액이 결정되면 이때 예를 들어 우리가 21년도 걸 확정해 보니까 보험료가 1억이 나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계산 보험료로 9천만 원을 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억을 냈었어야 되는데 9천만 원만 냈었기 때문에 플러스 1천만 원은 우리가 덜 낸 거라서 이 시점에 3월 말일까지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미 냈었어야 되는데 안 낸 걸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완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우리 거래처는, 사업장들은 멘붕이 와버려요. 멘붕이 와버려요. 만약에 우리가 이때 5천만 원만 냈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계산보험료니까 많이들 줄여서 신고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1억 내라고 그랬는데 업체에서 우리 돈 없어요 해서 5천만 원만 신고했다. 근데 1억이 나왔어. 부족액이 얼마죠?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보험료는 또 얼마를 내야 되느냐? 1억을 내야 되죠. 그러면 1억 5천이 되는 거야, 낼 돈은. 그러면 1억 5천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 분납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그러면 사업장에서는 간단히 산수적인 생각으로 1억 5천 나누기 4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1분기에 한 4천만 내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1분기에는 5천만 원 더하기 이거를 4분기로 나눈 2,500만 원 더해서 1분기엔 7,500을 내야 되는 거. 이거를 사업장에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것 때문에 옛날에 한 10년 전에 내가 공단으로 막 뛰어다녔어. 3월 31일 날. 업체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요거까지도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가끔 가다가 말일까지 속삭이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가 말일날 산정된 걸 우리가 줘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카드 승인 한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한도가 안 나왔니 막 이런 말씀들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보험료가 나오기 전에 한도 조절 해 놓으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납부 의무 현장, 납부 대상 현장, 납부 제외 현장인데, 아까 말한 대로 원도급 공사, 자기공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가 되겠고, 납부 제외 현장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현장이라고 전체 보험료를 다 전체적으로 일괄에다 다 때려 박는 게 아니고, 납부 의무 현장과 제외 현장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납부 제외를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의 건설 형태에는 하나의 A라는 발주자가 있고, A라는 현장에 발주자가 있고, 원도급 종합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종합건설은 여긴 2개만 표현해 놨지만 수십 개의 협력사, 하도급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게 공사의 형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원도급으로부터 1차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 업체는 또
외주 공사를 또 이렇게 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서를 끊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는 이 기본 공사 형태에서 고용산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보험료 4대 보험에는 사업주가 있고 근로자가 있죠. 그죠? 우리 직원들도 회사에 다니면서 내가 근로자잖아. 회사는 사업주고.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으로 나뉘는데, 산재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거죠. 고용보험은 산재보험은 근로자는 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거. 고용보험은 간단히 사업주 50, 근로자 50%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또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의 회사에서 이 하나의 현장을 회사로 보는 거죠. 하나의 회사에서 사업주는 누구다? 원도급이다. 원도급만 사업주의 지위를 갖는다. 밑에는 아무리 법인회사고 얘보다 얘가 더 클 수도 있어. 그래도 밑에는 근로자로 인지하는 게 이게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현장을 회사라고 본다면 이 회사의 사장이다, 근로자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 회사들에서 어떤 내가 예를 들었을 때 좀 이해가 빠르냐면,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내역서가 있죠. 내역서. 간접비 산출 내역서. 그거를 저는 급여명세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내역서에 고용보험이 잡혀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한테 안 주죠. 일반 미승인 사업장의 경우에 안 줘. 근로자는 어때요? 급여명세서를 받아. 그중에 고용보험료가 적혀 있긴 하죠. 이거는 공제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전체 내가 받을 월급에서. 똑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서, 그래서 근로자는 자체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회사가 가입하고 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원도급사가 가입하고 납부까지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내역서의 고용보험은 왜 잡아서 안 줄까요? 근로자로 봤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금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역서에 있는 고용보험이 급여명세서에 있는 고용보험처럼 원천징수하는 금액이다. 기본적인 공사의 형태에서 납부의무사는 원도급이다. 여기서 우리가 원도급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아까 4가지 노후비가 있다고 했죠. 4가지 노후비. 첫 번째 직접 노후비, 두 번째 간접 노후비, 세 번째 외주 노후비, 네 번째 장비 노후비가 있어요. 직접 노후비는 뭐죠? 원도급 건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세무신고한 것들, 3.3%가 됐던 근로소득이 됐건, 여기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 일용 근로자들을 직접 노후비라고 하고, 간접 노후비는 뭐죠? 이 회사 본사가 어딘가 있겠죠. 본사에서 현장으로 파견 나온 정직원 직원들의 급여를 간접 노후비라고 하고, 원도급 입장에서 외주비는 뭘까요? 이게 다 외주비가 되는 거죠. 외주비다. 그럼 외주비의 외주 노후비는 매년 대통령이 0으로 정하는 노무 비율에 따라서 30%를 생계한서 금액의 30%를 하면 이게 바로 외주 노무비다. 장비 노무비는 여기서는 이제 하도급만 표현되어 있지만 원도급에서 우리가 건설 장비 27종을 쓸 수도 있겠죠. 계산서를 발급받아서. 그러면 건설 장비를 썼을 때 이 장비 때에 똑같이 30%를 적용한 금액이 바로 장비 노무비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보험료 납부 형태, 납부의 주체를 알아보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자, 그러면 예외 적용도 있겠죠. 예외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직접 노후비, 간접 노후비, 외주 노후비, 장비 노후비가 이렇게 있고, 원도급은 그 밑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포괄하여서 책임을 진다. 자, 하도급. 기본적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의 책임은 원도급이 가지고 있지만, 일부 고용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 원도급은 하도급에 사업주 승인을 내려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 개념이 뭘까요? 이 개념이 뭐냐면 이겁니다. 원도급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얘가 사용주고 얘가 제가 뭐라고 했죠? 근로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이렇게 됐을 때 사용주가 힘이 너무 세서 너무 귀찮아. 나는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야. 신경 쓰기가 싫어서 얘네들은 뭐가 생길 때마다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고용보험 사업주 인정 승인, 산재보험 사업주 인정 승인. 야, 내가 사업주긴 하지만 특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너를 사업주로서 인정하는 절차를 우리가 갖자. 그래서 그게 뭐냐? 이 고용보험 사업주 승인의 풀네임은 고용보험 혹은 산재보험 사업주 인정 승인 공사다라고 하는 거. 고용 및 산재보험을 사업주로서, 네가 사업주로서 서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현장에서 계약서를 체결할 때 원화도급 간에 보험료 납부인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거기 도장 찍죠. 계약서 외 별도로. 그게 서로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사업주로서. 그리고 이 납부인수 계약서를 토대로 원도급은 어디다가? 근로복지공단에다가 금복에다가 우리 이렇게 서로 인정했어요. 우리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서 낼 테니까 승인해 주세요. 라고 승인 신청을 내면 30일 이내에만 승인 신청을 하면 금복이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서 승인 신청을 내려준다. 그래서 풀네임이 고용산재 사업주 인정 승인공사다. 라고 하는 거. 이때 금복이 승인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도급도 사업주로서 인정을 받아서 얘가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면 산재면 산재, 고용이면 고용,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다시 아까 이 전 그림에서는 원도급이 밑으로 다 책임졌죠? 다 책임졌는데 하도급이 자기 밑으로 있는 걸 또 다 책임지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도급도 여기서 4가지 노무비를 골라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여기서 직접 쓴 일용직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간접 노무비, 여기 본사에서 현장으로 파견 나간 정규직. 세 번째, 외주 노무비,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외주 노무비, 제하도급 외주공사를 줄 수도 있는데 제하도급 원재료나 기타 계정에 숨어 있는 것들도 외주 노무비로 발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쓴, 여긴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장비대. 또 만약에 장비 사용료는 어떨까요? 여기 빨간색으로 현장 산재만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하도급이 고용 승인만 받았어요. 그럼 장비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죠. 어차피 장비대를 발췌해 내봤자 우린 산재는 안 낼 거니까. 그런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이라고 다 안 내는 게 아니고 종합건설사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사업주 승인 제도라는 그 내용 때문에 하도급이지만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갖고 보험료를 산정해서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요즘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흔해졌기 때문에 많이 있다. 하도급사들이 보험료 산정하기가 더 힘들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는 안 받았어. 그냥 일반 하도급이야. 우린 일반 하도급이야. 여기 뭐가 있던 간에 난 신경 쓸 필요, 인건비가 여기 뭐 1,000억이 들어갔어. 우리가 하도급인데. 근데 하도급 미승인이야.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린 보험료 어차피 내야 되는 현장이 아니야. 잊어버리면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이걸로만 이루어진 현장이, 아까 제가 작년에 그 보험료 환급 계획을 했던 그 회사가 이걸로만 이루어졌는데 현장 보험료로 낸 거야. 안 내도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건설 형태의 사업주와 고용자, 근로자의 관계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건설업체는 보험료를 낼 때 본사, 사업자관리번호 뒤에 0번, 일괄, 사업자관리번호 뒤에 6번, 통상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회사라고 그냥 인정하셔도 돼요. 사업장이라고. 사업장이다. 2개의 사업장을 건설업은 기본으로 운영 중이다. 물론 우리 거래처 중에 제조업이 같이 있는 업장들은 본사와 일괄과 다시 7번으로 끝나든가 이러는 제조 산재가 성립돼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어쨌든 자, 본사에서는 내근직만 낸다. 내근직만. 산재, 본사 산재에서는 내근직만 낸다. 왜? 본사 근로자가 1번부터 아까 10번까지 있었어요. 1번 사장, 2번 누구죠? 사모님, 3번, 4번이 관리. 이거 정해놓고 가자고. 5번부터 10번이 공사부. 자, 그러면 사무직원, 내근직은 여기서 누군가 해당될까? 3번, 4번이 해당되는 거죠. 요 사람들 보험료만 내면 된다. 왜?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 근로자인데 산재보험료 안 내요? 라고 한다면 산재보험료는 자기가 있는 위치 단위의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본사 소속이더라도 내가 어디서 일했는지에 대한 요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일하죠?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현장 산재의 보험 요율을 적용받는다. 왜? 다시 얘기해서 본사에서 키보드 치는 사람하고 현장에서 삽 들고 일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위험할까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사는 3, 4번. 자, 다음에 본사 고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순서는 건설 일괄의 건설 현장의 산재보험으로 넘어갑니다. 산재는 기본적으로 원도급 현장, 아까 원도급은 고용산재 다 납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도급 현장인 및 우리가 하도급이지만 산재 승인을 받은 현장. 산재 승인을 받은 현장 당연히 산재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여기에 투입된 아까 여태까지 몇 번을 얘기한 4가지 노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다음 현장의 산재보험을 알아봤어요. 4가지 노후비가 원도급 및 산재 승인 현장에 4가지 노후비를 다 더해서 보험료를 내는구나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3번, 4번 말고 5번부터 10번까지 근로자가 어디로 가죠? 일로 가는 거죠. 여기에 투입되는 건데, 네. 그리고 자, 그러면 현장의 고용보험은 원도급 및 여기 글자가 바뀌었죠? 산재에서 고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재만 승인받으면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어요. 고용만 승인받으면 산재 쪽에서 논할 필요가 없듯이 원도급 및 고용 승인 현장에 투입된 현장 일용직 그리고 외주 노무비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면서 2개가 없어졌습니다. 뭐가 없어졌느냐? 현장 근무 상용직이 없어졌고 장비 사용료가 넘어오면서 똑같은 현장이지만 산재에서 고용으로 넘어오면서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 장비 사용료부터 말씀을 드리면 장비 사용료는 건설 현장에서 산재보험만 책임지게끔 법제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보험료는 내면 안 된다는 거. 그럼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적용 안 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겠고 물론 그 뜻은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현장 근무 상용직도 현장에서 적용이 된다며요. 근데 왜 여긴 빠지죠? 이거는 이 금액은 고스란히 일로 한번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여기에 해당하는 현장의 인건비를 구하게 돼요. 그런데 고용은 쉽게 생각해서 내가 있는 위치 단위로 보험료를 지역 단위로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누구한테 돈을 받고 원천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금액을 한번 구합니다. 금액을 한번 구한다는 건 뭐죠? 전체 5번부터 10번까지 근로자 중에 원도급 및 고용 승인에 나간 사람의 급여만 구한다는 거죠. 이 급여만 구하면 예를 들어 5번부터 10번까지가 총 보수총액이 연간 총 보수총액이 5억이라고 해봅시다. 5억이에요. 5억인데 원도급 및 고용 승인 현장에 투입된 금액이 아까 우리 그걸로 하죠. 아까 80%라고 했죠. 그럼 여기 곱하기 몇 프로야죠? 80%를 하면 고용보험 요율만큼 적용이 되는 거죠. 58에 40. 그러면 4억이 되겠죠? 4억이 1로 올라간다. 4억은 본사 고용보험료에서 낸다. 여기 질문이 나와야지. 1억은요? 전체가 이 사람들이 5억인데 1억은요? 20%는 왜 안 낼까요? 이게 기초인데 가장 헷갈리는 건데 여기서 보면 원도급이 하도급 쌀 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외주 공사비로 봐서 30%에 대해서 원도급이 하도급한테 공사를 1억짜리를 내려줬어요. 그러면 외주비가 1억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곱하기 30%를 해서 보수를 산정하는 거예요. 외주 노무비를. 이 30% 안에는 하도급사의 4가지 노무비가 다 들어가 있다. 이해가시나? 30% 안에는 이 30%를 풀어버리면 내용이 직접 하도급사의 직접 노후비, 하도급사의 간접 노후비, 하도급사가 외주 주는 외주 노후비, 하도급사가 장비를 쓰는 장비 노후비를 다 포괄한 게 30%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나머지 1억 미승인 현장에 대한 20%에 대한 1억에 대한 금액은 이미 원도급에서 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5억이 간접노업이라고 했잖아요. 산재는 그럼 아까 우리가 약속한 게 30%라고 했죠. 그럼 산재 간접노업비는 얼마일까요? 5억 곱하기 30%니까 1억 5천이
이쪽에 포함돼야 될 금액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현장직 급여가 여기 한번 써봅시다. 4번부터 2번 말고 3번 1번이 사장님, 2번이 사모님, 그리고 3번부터 4번이 3, 4번이 2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본사는 내근직만 들어오니까 2억이 그대로 들어와야 되겠죠. 비과세가 없다. 그리고 현장 거는 이 현장 노무비가 그대로 들어오지만 현장의 산재보험 비율을 적용해서 30%만 적용하니까 1억 5천만 들어간다. 그러면 산재보험은 여기 합쳐봤자 원래 전체 근로자의 보수총액은 7억인데 합쳐봤자 3억 5천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3억 5천은 어디가 있나요? 라고 한다면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도급에서 이미 냈다. 원도급에서 이미 냈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 의무가 없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또 팁이 있다면 우리가 사업장에 설명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질문이 가끔 들어오는 건데 만약에 5억의 간접노무비가 있는데 이 회사가 100% 하도급만 한다면 100% 하도급만 한다면 간접노무비가 많은 게 유리할까요? 적은 게 유리할까요? 보험료를 따졌을 때 100% 하도급이라는 건 뭐죠? 여기도 영원, 여기도 영원이라는 거죠. 이 간접노무비가.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5억은 우리가 인건비는 줬지만 여기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는 우리가 안 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100% 원도급일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내야 되고 여기서도 내야 돼. 그죠? 근데 우리가 공사부와 관리부, 공무부랑 얘기하는 게 조금 이해가 편하겠다. 공무부와 공사부와의 경계가 명확한 업체도 있지만 애매한 업체도 많다라는 거죠. 애매한. 이 사람은 사무실에서 공무도 보고 현장 관리 공사부도 일을 해.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그 업체의 매출에 따라서 이런 득실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뭐냐? 공단에 들어가서 사업주 승인 공사 및 우리 납부 의무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들어갑니다. 1, 2, 3, 4번 순서에 따라서 체크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이 화면에서 우리는 돋보기를 눌러서 6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험구분 전체, 상태 전체, 공사 시작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끝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럼 여기는 어떤 거부터 어떻게 넣어야 될까? 보통은 1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1월 1일이 2021년 1월 1일이 되면 그 전에 2020년에 시작해서 이어져 온 공사들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개시일 기준으로 날짜를 보기 때문에 이런 거 전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돋보기만 눌러서 6번 선택하고 조회만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는 게시 현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방대할 것이다. 나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6가지만 추려냈고 6, 7가지만 여러분들은 왜냐?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현재 것까지 다 나오게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정렬을 눌러주시면 되죠. 공사 시작일을 정렬, 뭐 내림차순이든 노름차순이든 하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2022년에 시작되는 공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2021년에는 전혀 기성도 없고 영향을 주지 않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거 과감히 이 이후의 거 지워버리시라는 거지. 그리고 공사 종료일을 기준으로 뭐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사 시작이 우리가 21년 거를 구하기 때문에 2020년 이전 공사들은 2021년에 공사 종료가 2020년에 종료됐다면 21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 지워버려서 간소하게 만들어도 되지만 여기서 실무 팁을 드리면 공사라는 것들이 우리가 개시신고한 대로 정확히 끝맺음을 맺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왜? 잔여 공사라든지 공사가 늘어지면서 우리가 준공일은 계약서상 준공일과 개시신고 준공일은 20년 따지지만 우리가 지금 21년 거를 하니까 20년까지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대한 기성이 21년까지 이어져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각자 담당자들이 좀 확인해서 이 정권을 정리해서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에 거는 지워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렬을 한다. 자, 이제부터 내용을 보면 보험 구분이 있습니다. 보험 구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납부해야 될 보험료의 구성이 뭐냐, 어떤 걸 납부해야 되냐라고 나와 있죠. 산재 고용을 납부해야 됩니다. 고용을 납부해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공사장 주소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개시 신고한 것들이 우리 회사의 전체 캐파가 돼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그래서 조사 대상이 됩니다라고 했던 게, 우리가 개시 신고할 땐 이 공사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조사 대상을 이제 타겟팅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 그 공사 금액이 여기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공사 시작일 종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산재 개시 상태, 고용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 성립 취소는 뭘까요? 원도급. 그 전에 하수급인 승인 여부에 X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X는 뭐냐면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지.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여기 넣었다라는 건 뭐 어떻게? 내가 신고했다라는 거니까 내가 신고하는 공사는 뭐죠? 원도급이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은 내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는 당사자라도 기본적인 개념이 우리는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는 행정은 하도급이 할 수가 없어요. 사업주 승인을 하려면 이것도 승인 신청을 누가 원도급이 해줘서 우리한테 표시가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한 건 뭐다? 원도급 공사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 X가 돼 있지만 성립 취소가 된 건 발주처를 보면 알죠. 공무종합건설이면은 얘네가 발주 역할을 할 가망성은 거의 없죠. 하도급인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우리가 개시 신고를 한 거죠. 어떤 사유가 있을까? 근로내역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원청이 더럽게 말을 안 들어서 하수급인 내역 신고를 안 해줘. 번호를 안 따줘. 이제 급해 죽겠는데, 과태료 나오게 생겼는데. 그래서 급하게 그냥 우리가 원도급인 것처럼 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려다 보니까 얘네들이 하수급인 내역 신고를 해서 번호를 따줬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립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취소한 것들도 나올 수 있고 전체적인 상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00% 신뢰해야 되는 거와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 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수급인 승인 여부에 X되어 있는 건 신뢰가 0%다. 이거 신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원도급은 여기서 판단하지 말고 매출장 보고 판단하자. 공사수익금 보고. 공사수익금에 예를 들어 구청이 됐든 학교기관이 됐든 우리는 보면 원하도급은 구분할 수 있다. 단 우리가 헷갈리는 건 뭐냐? 하도급이 맞긴 맞는데 이거 보험료 내야 되는 하도급인지 아닌지가 제일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하도급 내역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아까 뭐라고 했죠? 100%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원하도급 간에 뭔가를 자칫 잘못해가지고 사업주 승인이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자칫 잘못은 어떤 의미냐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원청이 게을러가지고 놓쳤어, 기간을. 그럼 공단에서는 반려 처리해. 안 받아줘 버려요. 안 받아줘 버리고, 혹은 원하도급 간에 보험료 납부인수 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그럼 공단이 또 반려 처리해 버려서 여기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것들은 원도급부터 하도급이 돈은 받았지만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은 그래도 받았어도 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조사가 나와도 낼래야 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가 이 현장에 대해서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원하도급 간에 우리는 보험료 납부인수 계약을 체결했어요 라고 해서 만약에 내시는 업체들이 있다면 공단은 그거 알아서 환급해 준다 라고 하는 거. 나중에 조사 때 평상시에 환급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00% 신뢰한다. 이 반대 케이스도 있겠죠. 우리는 분명히 내역서상에 보험료를 주고받았는데 여기 없으면 안 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역서를 하지도 않았어. 내역서에 고용보험료가, 산재보험료가 잡혀있지도 않고 우리는 보험료에 대한 그 어떤 돈도 10원 한 장 받은 바가 없어.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현장에서 현장 소장님들이 계약서 날인할 때 그냥 보지도 않고 막 다 도장을 찍어주다 보니까 뒤에 있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인수 계약에도 그냥 도장 찍어줘 버린 거죠. 그렇게 돼서 돈은, 기성은 우리가 몰라서 못 받았을지언정 정상적인 서류로 접수가 돼서 여기에 표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억울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정상적인 절차를 본사에선 몰랐지만 현장에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거는 곧 죽어도 내야 된다. 아니 그럼 못 받고 냈는데 이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이 원도급과 하도급 간에 민사로 해결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은 이거를 100% 신뢰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볼까요? 그래서 산재보험에 1번만 내면 되죠. 여기 산재고용 있는데 왜 안 낸다고 표시가 되나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 신고해서 성립 취소했다. 그래서 안 내도 된다. 고용보험은 1, 3, 4, 5번이 있죠? 2번 빠졌네요. 3, 4, 5번이 있어요. 2번은 왜 빠져 있을까요? 보시면 공사 종료일이, 저는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20년 12월에 끝났기 때문에 21년 보험료 산정에는 이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고용보험료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6번은 왜 빠졌을까요? 6번은 없죠. 6번은 공사 시작 자체가 22년이죠. 21년도 보험료 산정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 매출도 발생 안 했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고용보험료가 빠진다라고 하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산재는 1번인 이걸로만 정산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야 된다? 매출장을 보고 추가적인 현장을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화도구 구분을 하고, 여기서 보험료 납부 의무 현장을 1차적으로 구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공사수익금입니다. 2021년도 공사수익금. 공사수익금을 엑셀로 변환하면, 매출장을 엑셀로 변환하면 이런 형태로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옆에 전부 다 원도구, 고용승인, 미승인을 여러분들이 정렬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일일이 정렬하면 힘드니까 팁을 하나 드리자면, 거래처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렬을 합니다. 그럼 거래처를 기준으로 쫙 한 군데 모이겠죠. 보통 같은 거래처는 같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같은 공사는 원도급이던 혹은 사업주 승인도 고용만 주던, 아니 미승인이건 하나의 건설사는 같은 형태로만 도급을 내려주기 때문에 거래처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아파트 입주자에는 당연히 우리가 원도급인 거죠. 그리고 공무종합건설권은 이거 미승인이구나. 아까 저기 없었어. 개시현황이 없었어. 그리고 고용승인건설은 이거 아까 보니까 개시현황에 있더라 라고 해서 전체 도급 형태별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출액을 구하시면 된다. 매출액을 구하셔서 이거를 전체 매출 10억이라고 치면 이걸 100%로 잡고 20%, 30%, 50% 비율을 구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여기는 고용산재 모두, 여기는 고용보험료 납부. 다시 정리하면 산재는 몇 프로일까요? 20%죠. 산재 없으니까. 고용은 이거를 더한 70%가 납부 의무 비율이구나 라고 고민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들 현장에 현장별 원가 환분 명세서가 있다면 여기 옆에 현장명이 표시가 됩니다. 현장명이 표시가 돼서 이 비율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 현장은 원도급이구나, 이 현장은 하도급이구나, 요것만 체크해 놓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주노무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외주노무비는 우리가 계정별 원장상에, 계정별 원장, 우리가 공사원가 명세서인데, 공사원가 명세서상에 여기 어딨죠? 외주공사비. 이 금액만을 우리가 외주공사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계정이죠. 이게 전체 계정 안에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공사비를 발췌해내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단이 말하는 공사비의 정의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받은 세금계산서 안에, 매입장 안에, 단 1%라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설치비, 작업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는 공사비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예를 드는 게, 우리가 형광등, 매립등이 있는데, 이 매립을 하려면 형광등, 그 천장을 잘라서 천장에 전기 배선 작업을 해서 천장에 박아야 돼. 사람이 해야 돼. 근데 우리가 국제라는 이 형광등 업체가 있어요. 형광등이 완전 100% 다이아몬드야. 형광등 하나에 10억이에요. 근데 이 10억짜리를 현장에 달아요. 그럼 인건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하나 다는데. 10억짜리라도 요만한 거 하나 다는데 100만 원 나오면 실컷 뒤집어 쓰겠죠. 10억짜리 자재를 100만 원이 설치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근로복지공단도 알아요. 100만 원의 설치비가 들어갔구나. 그러면 이 10억짜리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느냐? 외주비로 분류가 됩니다. 왜? 설치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외주비로 분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10억 곱하기 30%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인건비는 100만 원이 들어갔지만 산정되지는 노무비는 10억 곱하기 30%에서 3억이 보수총액으로 산입이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열이 받죠.
엄청 열받아서 이럴 경우에 멋모르고 공단에 뛰어가서 보여주는 게 뭐다? 거래명세표죠. 거래명세표에 어떻게 돼 있죠? 형광등 10억, 설치비 100만 원 이렇게 돼 있겠죠. 그걸 보여주면서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이 보소, 10억짜리 생계한서 안에 인건비가 100만 원인 게 이렇게 명확한데 어떻게 3억의 보수총액을 잡을 수 있느냐, 3억을 보험료를 내라고 하느냐라고 큰 목소리로 따지게 됩니다. 따지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또 뭐라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가져오신 그 거래명세표 그 내용 때문에 이거는 공사비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자재비와 외주비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재비는 말 그대로 자재가 형광등 10억짜리를 현장에 갖다 놓고 던지고 가. 이러면 자재비예요. 형광등이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이건 설치는 우리가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와서 설치까지 공사까지 했어. 인건비가 얼마 건 거네. 이건 공사다. 다른 공종이 섞여 있으면 공사다. 운반비만 있을 때 자재비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무지막지한 개념 때문에 외주비와 재료비의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이견이 그렇게 많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건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우리 업체 거를 발췌한 내역을 일부 제가 또 추가 발췌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재료비도 있고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막 이런 것들 공유세비가 쫙 계정이 있어요. 계정이 있죠. 이 안에서 공단은 재료비를 이렇게 발췌했다라는 거예요. 발췌했어. 어떤 기준으로 발췌했느냐? 첫 번째, 적요란의 공사. 이건 뭐냐? 세근계안서를 공사로 끄는 거죠. 세근계안서를 설치로 끄는 거야. 작업으로 끊었거나. 그러니까 이 세근계안서 이 제목만 봐도 여기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을 거야 라는 추측이 가능하게 하면 일단은 발췌한다. 이게 바로 적요란의 공사. 두 번째, 건설업 적용, 그리고 사업자 번호, 노동보호법상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 공단이 조사를 시작하면 우리는 이 공단한테 자료 제출할 때 매입장에 거래처별 사업자 등록번호를 일일이 전부 다 기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각각의 이 회사에 뭘 조회해야 하느냐? 업태와 종목을 다 조회해버립니다. 업태 종목을 조회해서 이 가운데 건설, 혹은 하도급 공사 많은 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부 다 발췌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그래서 발췌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주비 동일 업체. 이게 뭐냐? 방금 제가 형광등 예를 들었어요. 이 사장님이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거야. 띵 한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보험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3억을 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 사장님은 어떻게 보통 대응을 하느냐? 10억짜리 계산서를 찢어버립니다. 9억 9,900만 원과 100만 원으로 나뉘죠. 그래서 9억 9,900만 원은 재료비로 넣고 100만 원은 외주비로 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공사의 3대 요소라고 하는 게 뭐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노경을 합쳐야 공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9억 9,900만 원은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경비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100만 원은 노무비라는 뜻이죠. 그러면 과연 이 자재를 누가 설치했을까? 그럼 물어보고 나면 하나 뻔한 거죠. 이 업체가 형광등 업체가 설치를 했겠죠. 그래서 공단은 외주비와 동일한 업체가 다른 계정에 숨어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딱 걸리죠. 외주비 동일 업체. 100만 원은 외주비. 재료 경비 9억 9,900만 원짜리는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외주비와 동일한 업체가 다른 계정에 섞여 있으면 이거는 지급자재라고 봐서 두 개 다 섞어버려가지고 보험료를 합친 금액 10억의 30%를 다시 또 합니다. 그럼 이 사장님은 혹대를 하다가 또 한 번 혹을 붙인 게 멍청한 짓 한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멍청한 짓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좀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계산
외주비 같은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제가 이제 산정할 때 쓰는 건데, 공사 원가 명세서의 계정 항목들이 쭉 있으면 여기서 이 계정에서 뭐가 발췌됐는지를 여기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에서 인건비성 금액이 2억이 발췌된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성 뭐가 있을까요? 3.3% 사업소득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용역 사무실에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은 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인건비성 금액. 그래서 2억이 발췌가 됐고, 나머지 13억도 우리가 재료비로는 표현해 놨지만 우리가 앞전에 배운 뭐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췌돼서 13억의 외주공사비가 재료비에서 발췌됐다라는 뜻이고, 이 13억을 다시 하도급 노후 비율인 30%를 곱하니까 외주공사비에 대한 노후비 3억 9천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재료비의 보수 총액은 이거 더하기 보수는 30%고 20%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100%예요. 2억 더하기 3억 9천에서 5억 9천이 공사 원재료비에서 발췌된 보수 총액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 아까 우리가 산재랑 고용보험 했었죠. 산재는 아까 20%, 원도급이 20%였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20%고 고용은 7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재상에서. 그래서 5억 9천에다가 20%하고 5억 9천에 70%로 해서 이 금액이 각각 보수총액으로 산정된 금액이고, 여기는 이제 재료비만 했는데 나머지 것도 수식을 걸어 다 해보면 되는 거죠. 뭐 임금,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간접노후비가 되는 거겠죠. 간접노후비. 그리고 이제 현장직 급여라는 뜻이죠. 그리고 잡급, 일용직 급여라는 뜻이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여기 제외금액이 들어가면 좋겠죠. 뭐가 있을까요? 제외금액. 외국인과 고령자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고용보험에서는 그 금액은 좀 빠져야 되는 금액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체적으로 하실 때 칸이 하나 더 여기 뭐 만들어져서 제외금액, 이쪽에다 만들면 좋겠네요. 제외금액 해서 40억 중에 외국인 얼마, 뭐 혹은 뭐 고령자 얼마 해서 그 금액을 빼니까 계정별 보수총액이 얼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증기 및 운반비에서 4억이 발췌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장비대라는 뜻이죠. 장비대가 보통은 18억 이렇게 잡혀있으면 18억 다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려고 4억만 잡아 놓은 겁니다. 4억의 장비대, 건설기계 27종이 4억을 썼다라는 거죠. 물론 나머지 계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4억을 발췌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노후 비율을 정하니까 1억 2천. 여기서 산재를 20%를 적용하니까 6천만 원이 되는 거고, 여기 8,400만 원. 이거는 자동 시계에 의해서 구해지긴 했지만 이 돈은 내는 거다 안 내는 거다? 안 내는 거다. 왜? 장비대, 장비 노후비는 산재만 적용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내는 금액이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 노란색으로 하나 돼 있네요. 1억 4천. 전체 2억 중에 고용보험 70%에 해당하는 게 1억 4천이고, 그쵸? 근데 이게 왜 노란색을 해놨을까요? 이거는 현장 고용보험료가 아니고 이거 빠졌듯이 이것도 어디로 간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로? 본사 고용보험으로 간다 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각각의 또 외주공사비도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 합계를 구하는 거죠. 산재는 여기서 뗄 건 없습니다. 다 더해주는 거죠. 다 더해서 이 금액을 우리가 산재 보수총액 확정 금액이다 라고, 확정 보수총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금액 전체 더한 금액 중에서 이것 빠지고 이것 빠진 금액이 이 금액이고 이게 바로 고용 보수총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정된 금액을 2021년이죠. 지금 2021년 확정보험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 아까 고용보험료도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계산보험료는 30% 이상 다운되지 않을 거면 그대로 가는 게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현장을 업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쪽 부분 있죠. 확정보험료 기초임금. 그래서 여기 몇 명 얼마, 몇 명 얼마, 몇 명 얼마. 이거 현장 일괄인데 빽빽하게 적어놓은 업체들이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계산이 되는 것도 신기하고 적어놓은 것도 신기한데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금액만 적으시면 됩니다. 합계 금액. 이해가시죠? 안 적으셔도 된다 라고 하는 거. 네. 빈칸이 있으면 무조건 채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하는 거. 이제 현장 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걸 알아봐야 되느냐? 본사 거죠. 자, 본사 거 한번 볼게요. 본사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인데 총 급여가 7억입니다. 대표이사가 2억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현장 근무 상용직이 4억이에요. 그리고 내근직이 1억이네요. 그랬을 때 내근직을 이 그림이 뭐냐? 이거예요. 본사 내근직 여기 적는 거와 본사 보수총에 신고하는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사 내근직이 1억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배웠죠. 본사 산재보험은 뭐만 낸다? 내근직만 낸다. 그러면 1억의 보수총액인 건 알겠어. 비과세가 없어가지고 1억 다 적용된다라는 거 알겠어. 그럼 월별 얼마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지? 급여대장 다 일일이 뒤져가지고 1명, 2명, 3명 센단 말.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아무도 그거를 관심 갖지 않아. 누구도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조사가 나와도 그 부분은 안 봐. 보여줘도 네 이래. 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본사 거는 적긴 적어야 돼. 어떻게? 1억을 어떻게 할까요? 그걸 어떻게 나누기 12 하면 되죠. 이 1억을 나누기 12해서 여기다 적으세요. 그리고 대충 833만 3,303원 나오잖아. 한 2-3명 거겠지. 그러니까 인원 의미 없이 2명 내지 3명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라. 이렇게 해도 돼요. 너 대충 말하는 것 같은데 하셔도 이게 FM이에요. 본사 지금 산재보험을 한 거고 본사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죠? 아까 현장 고용보험에 책정된 걸 여기로 가져온다고 했죠? 그 뜻은 뭐냐면 자 보시면 현장 근무 상용직이 4억이에요. 4억에 우리가 현장 고용보험료율이 아까 얼마였죠? 70%였잖아. 70%. 그죠? 70%를 4억에 곱해주는 거야. 그럼 나머지 30%는 어디가 있다? 하도급 현장에서 일한 농업이다라고 미루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현장은 70%다. 그래서 70%만큼만 내면 된다. 그래서 70%를 곱해서 2억 8천만 원이 나와요. 여기 나오죠? 2억 8천만 원이 나와요. 그럼 2억 8천만 원을 또 12로 나눠. 12로 나누면 2,333만 이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다가 다 적어. 1월부터 12월까지. 33333 적어. 그러면 여기 본격적으로 현장 여기 고용보험인데 지워졌구나. 현장 고용보험은 여기 어떻게 적어야 돼요?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렇게 되죠. 이 금액 적은 거를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해 주셔서 여기다가 그냥 적어 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근직 고용보험은 내근직 플러스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현장에 투입된 상용직 금액 말이 좀 긴데 그거기 때문에 이 금액 더하기 이 금액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근로자 수는 그냥 알아서 대충 하시면 돼요. 그냥 몇 명 그냥 대충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충 하려면서 여기는 왜 그 인원이 틀려졌을까요? 7명은 대충 한 거 알겠어요.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6명이라고 틀리게 적었네요. 라고 하는 거 왜냐면 우리 고령자가 한 명 있었어요. 고령자가 65세 이후 고령자가. 그래서 고령자 거는 이만큼 1년 거 전체가 아니고 요만큼만 빠지게 되는 거지. 이 뜻은 뭐냐? 이때부터 이분이 만 65세가 된다라는 뜻이죠. 이때부터 빠졌으니까 이때 조금 신경 써준다고 좀 뺀 건데 이마저도 솔직히 안 해도 되긴 해. 근데 자세히 하시려면 이렇게까지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금액들을 본사 이쪽에다가 적어주시고 방금 산정한 내역을 이 내용을 여기다가 그대로 옮겨주시면 된다. 자,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지? 이게 뭐냐면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단에 조사가 나오면 제출해야 될 서류 목록이야. 우린 최소한 이거를 본다라는 거지. 그래서 급여 일용에 들어가면 일용직 급여 일괄 내역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이거 PDF 파일이지. 이거는 요거와 아까 내가 일용직 급여를 쭉 해가지고 뭘 한다고 했지? 첫 번째 외국인과 고령자를 골라낸다고 했지?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들어간 걸 가지고 정리해서 65세 이상 외국인을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도별로 이거 쭉 정리를 해줬고 다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급여 그래서 들어갔고 등기부등본은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대표자와 대표자의 가족, 즉 사용자성이 있는 근로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실적신고서는 뭐냐면 우리 건설협회나 전문건설협회 신고하는 내용인데 신고할 때 보면 이건 우리가 보험료 산정할 때는 들어가진 않아요. 우리가 3월 달에 할 때는 보지 않아. 조사할 때는 보는 건데
자, 보게 되면 발주자명이 있고 현장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도급이냐 원도급이냐가 표시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당년도 기성액이 나와 있고 올해 니네 얼마 받았냐라는 거지. 이 업체에서. 그리고 착공과 준공이 언제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출하는 그 개정배론장이라든지 매출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뭐 개정배론장은 엑셀로 제출하니까 막 수정하는 이상한 막 그런 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수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크로스 체킹해서 공단은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공단에 제출해야 되는 개정별 원장입니다. 보시면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죠? 그리고 현장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형화된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준다. 조사 때. 처음에 공사수익금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원도급, 고용승인, 하도급을 우리가 일일이 다 구분해준다. 저도 똑같이 합니다. 강의했을 때랑. 원도급, 고용승인, 하도급에 대한 공사금액이 전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그게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옆에 보시면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산재보험 5.8%구나. 고용보험 9.24%구나 라는 것들을 매출장을 보고 정렬을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원도급 공사는 저도 뭐 노하우로 녹여내는 경우가 많고 헷갈리는 거는 업체에서 직접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고용승인 공사는 업체한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업체한테 물어봐봤자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100% 근로복지공단의 개시신고 현황을 참고해서 이렇게 고용승인 현장을 골라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골라낸 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매출이 나왔으면 이 매출에 대한 비율이 나오겠죠. 제가 한 걸 이제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가 있고 공사원가명세서의 급여, 임금 여기 쭉 보시면 다 들어있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들이 원재료비, 지급수수료, 운반비, 장비사용료, 폐기물 처리, 외주공사비, 외주비가 있으면 그 안에서 보수성 금액을 저도 골라냈고 보수성 금액은 말 그대로 인건비 같은 것들이고 그리고 공사성 금액을 골라냈고요. 다음 건설 장비 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에 대해서 30%를 해서 이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외주비 발체 부분에 한번 볼게요. 공단이 한 것보다는 조금 저거 할 수도 있지만 아까 공단은 여기 뭐 옆에 쭉 나와 있었죠. 뭐 외주비 동일업체 사업자 등록번호상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저희는 알 수가 없죠. 이 사업자 등록번호로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노하우로 거의 99% 공단하고 일치시켜서 발체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외주공사비에서는 이만큼이 나왔죠. 그래서 현금 지급 거래처 명이 없죠. 그리고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도 없고 여기 보면 외주공사비긴 하지만 일당지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야 되죠? 외주비긴 하지만 이거는 뭐가 돼야 된다? 보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주공사비의 이만큼이 지금 보수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원재료비. 원재료비에서는 뭐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자동제어공사라고 아예 이거는 적요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공단에 걸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잡아놨다라고 하는 거죠. 장비대가 되겠고 신호수 금액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나 공사금액으로 다 발체가 돼서 정리해서 여기에 각 계정별로 보수와 공사와 장비대로 적용이 돼서 여기서 이제 현장 비율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산재와 고용을 구분해 놓는 이유는 뭐냐면 산재에만 적용되는 사람도 있고 고용에만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보수총액을 일반적인 보수총액을 다시 끌고 와서 산재와 고용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재 보수총액에다가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이 업체의 이 금액이 되겠고 이걸 다 더한 거, 이 금액을 더한 게 이 회사의 산재 보수총액 정산 금액이 되는 거죠. 기존에 4,700을 보수총액을 냈는데 정산하고 나니까 6,100만 원이 됐다.
차액이 1,400만 원이고 1,400만 원을 산재보험료율로 곱하니까 534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구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확정보험료 신고할 때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가 계산보험료 작년에 냈던 거 이번에 작년 걸 확정했던 금액 그 차액이 이거구나. 보험료를 더하니까 이만큼 더 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돕고자 보험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예제를 들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궁금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다루지 못한 특구 관련한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세부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제 카페에 들려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다른 영상 보기를 클릭하셔서 관련된 세부 내용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